제철소에서 35년 벌어서 5억 넣은 아파트가 증발해 버렸습니다. 사람이 68까지 살면 뭐가 남는 줄 아십니까? 몸에는 흉터가 남고 통장에는 퇴직금이 남습니다. 저는 그 퇴직금이 전부였어요. 3억 원. 제철소 용광로 앞에서 35년 동안 녹여낸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거기에 은행 대출 2억을 얹었어요. 아내가 평생 한 번도 새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없다고 했거든요. 모델하우스 바닥 난방 위에 앉아서 따뜻하다고 웃던 그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계약금 치르고 1차 중도금 치르고 2차 중도금 치르고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마다 불안했지만 그래도 믿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름 있는 건설사가 설마 쓰러지겠냐고요. 쓰러졌습니다. 뉴스 자막을 3번이나 다시 읽었어요. 법정관리 신청. 그 4글자가 제 노후를 통째로 집어삼켰습니다. 들어갈 집이 사라졌고 살던 전셋집은 이미 빼겠다고 통보한 뒤였습니다. 68대 갈 데가 없어진 겁니다. 이 영상 스치듯 넘기시려는 분 잠깐만요. 오늘 이 사연 한번 놓치시면 나중에 똑같은 울타리 안에 갇혔을 때 후회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주변에 분양 기다리는 분 있으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게 그 사람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포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제철소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 기억이라곤 새벽마다 어머니가 도시락 싸는 소리, 아버지가 현관문 닫는 소리, 그리고 골목에서 놀다가 제철소 굴뚝 연기를 올려다보던 것뿐입니다. 온 동네가 제철소로 먹고 살았어요. 아버지도 옆집 아저씨도 앞집 할아버지도 전부 제철소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했어요.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생각도 못했어요. 집에 그럴 돈이 없었거든요. 졸업식 날 교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교문을 나서는데 같은 반 녀석들이 대학교 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들은 척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내가 갈 곳은 대학이 아니라 용광로 앞이구나. 18대 그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밥 먹다가 말했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요. 내일부터 나랑 같이 나가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19살 아버지 뒤를 따라 제철소 정문을 처음 들어섰어요. 구두가 아니라 안전화를 신었습니다. 바닥에 쇠판이 깔려 있어서 발이 무거웠어요. 쇠 위에 쇠를 밟고 걸어 들어간 겁니다. 용광로 앞에 처음 섰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열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눈썹이 타는 것 같았어요. 섭씨 1200도짜리 쇳물이 쏟아지는데 주황색 액체가 도랑을 따라 흐르면서 불꽃이 팡팡 튀었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쇠가 녹는 냄새. 톡 쏘는 것 같으면서도 묵직한 냄새. 그 냄새가 35년 동안 코에 배어서 퇴직한 뒤에도 가끔 환각처럼 맡아지곤 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뒤로 한 발 물러서는데 선배가 등을 떠밀었어요. 어이, 뒤로 빠지면 더 위험해. 앞으로 서야 보여.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10년 버티면 사람 되고 20년 버티면 돈 되고 30년 버티면 집 된다고.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람, 돈, 집. 순서대로 오는 거라고 믿었어요. 첫 달 월급이 손에 쥐어졌을 때 봉투를 뜯지 못했습니다. 떨려서요. 어머니한테 통째로 드렸어요. 어머니가 봉투를 열어보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컸구나.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어요. 그 한마디가 35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일이 고됐습니다. 고되다는 말로는 부족해요. 처참했습니다. 여름에는 작업복 아니 찜통이었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려서 허리춤에 고였습니다. 장화 안에도 땀이 찼어요. 양말을 벗으면 발이 하얗게 불어 있었습니다. 짜면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앉으면 옆 사람이 슬쩍 자리를 옮겼습니다.
냄새가 그만큼 심했어요. 부끄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겨울은 또 다른 지옥이었어요. 새벽 5시에 집을 나서면 코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을 쉬면 코털이 서걱거렸어요. 현장까지 걸어가는 20분 동안 손가락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장갑을 2겹으로 껴도 소용이 없었어요. 철골 구조물을 잡으면 장갑이 쇠에 달라붙었습니다. 떼려면 장갑 겉면이 찢어졌어요. 한겨울에 장갑을 10켤레씩 소모했습니다. 20대 중반에 허리를 다쳤어요. 300kg짜리 철판을 크레인으로 내리는데 와이어가 흔들렸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몸을 비틀었는데 그 순간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통증이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선배가 뛰어와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한 달을 누워 있었어요. 디스크 탈출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든지 물리치료를 하든지 선택하라고요. 수술하면 한 달 더 입원해야 했어요. 그 사이 월급이 안 나옵니다. 물리치료를 택했습니다. 허리에 코르셋을 감고 퇴원했어요. 퇴원 다음 날 출근했습니다. 반장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야, 너 괜찮냐?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허리를 숙이면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저릿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도 같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내복 바느질 부업을 하고 있었고 여동생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빠지면 집안이 흔들렸어요. 그렇게 코르셋 감고 3년을 일했습니다. 3년 뒤에 또 터졌어요. 이번엔 디스크가 2군데, 또 한 달 입원, 또 물리치료. 30대 초반에 허리 디스크가 3군데였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허리로 계속 현장 나가시면 50 넘어서 못 걸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다고 했어요. 알겠다고만 하고 다음 날 또 출근했습니다. 31살에 결혼했어요. 같은 동네 처자였습니다. 인근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28살 여자. 키가 152cm. 작았어요. 눈이 크고 코가 납작하고 웃으면 볼에 보조개가 패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소개팅이었어요. 공장 동료가 소개해줬습니다.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시켜놓고 한참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말주변이 없었고 그녀도 수줍어했거든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제철소에서 일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들었어요. 또 침묵. 제가 또 말했어요.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성실합니다. 그녀가 웃었어요. 보조개가 깊게 패였습니다. 알아요, 그것도 들었어요. 그 웃음에 마음이 결정됐습니다. 3번 만나고 결혼하자고 했어요. 무모했지만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연애할 시간에 돈을 더 벌어야 했거든요. 그녀가 놀랍게도 좋다고 했어요. 나중에 물었습니다. 왜 좋다고 한 거냐고. 아내가 말했어요. 손이 마음에 들었다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 성실해 보였다고. 그 손으로 평생 일할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다고요. 결혼식은 성당에서 했습니다. 예식장 대관료가 없었거든요. 하객 28명. 세어봤어요. 아버지 쪽 동료 12명, 어머니 쪽 친척 8명, 아내 쪽 공장 동료 8명. 축의금 전부 합쳐서 230만 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아내가 입은 드레스는 성당에서 빌린 거였습니다. 팔꿈치 부분에 실밥이 터져 있었는데 아내가 안에다 안전핀을 꽂아서 가렸어요. 그래도 그날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뻤습니다. 보조개가 하루 종일 패여 있었어요. 신혼집은 포항 외곽 7평짜리 단칸 월세방이었습니다.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고 화장실은 밖에 공용이었어요. 보일러가 오래돼서 겨울에 제대로 안 돌았습니다. 이불을 3개 깔아도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왔어요. 아내가 어느 겨울밤에 제 발을 만지더니 이거 얼음이네.
하면서 자기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미안하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벌어오면 나중에 따뜻한 집 사면 되지 뭘 그러냐고. 그 말이 35년 동안 저를 용광로 앞에 세워놓은 힘이었습니다. 따뜻한 집. 그 세 글자가 제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목표였어요. 30대에 아이 둘이 태어났습니다. 위로 딸, 아래로 아들. 딸이 태어나던 날 병원 복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공장에서 퇴근하자마자 작업복도 안 갈아입고 달려왔거든요. 간호사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딸이에요. 코끝이 시큰했어요. 용광로 앞에서 안 울던 놈이 병원 복도에서 훌쩍거렸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 돈이 점점 더 들었어요. 기저귀가, 분유가, 옷, 신발. 석 달마다 안 맞았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학원비, 참고서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봉투가 끊임없이 왔어요. 아내가 방직 공장을 관두고 집 앞에서 분식집을 차렸습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포장마차 크기의 가게에 간판도 손으로 직접 썼어요. 매일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9시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떡볶이 떡을 비비고 순대를 쪄내고 김밥을 말았어요.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내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양파를 하도 까서 그런 거였어요. 물을 썰고 당근을 채치고 팔을 다지느라 손가락 마디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반창고가 4-5개씩 붙어 있었어요. 제가 손을 잡으면 아내가 빼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는 말이 더 마음 아팠어요. 저는 잔업이란 잔업은 전부 다 했습니다. 주말 특근, 야간 교대, 명절 근무. 안 가리고 손 들었어요. 한 달에 쉬는 날이 이틀뿐인 적도 있었습니다. 40대에 반장이 됐어요. 50대에 조장. 현장직이 올라갈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자리였습니다. 월급이 조금씩 올랐지만 딸이 서울대학에, 아들이 지방대학에 가면서 등록금이 전부 먹어 치웠어요. 아이들 뒷바라지가 끝나고 50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모았습니다. 점심은 구내식당, 커피는 자판기, 옷은 2-3년에 한 벌, 이발은 아내가 거실에서 바리깡으로. 3,000원짜리 이발소비도 아꼈어요. 회식도 거의 안 갔습니다. 3만 원이 아까웠거든요. 동료들이 조장님 너무 짠하다고 놀렸어요. 짠한 게 아니라 목표가 있는 거라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모았어요. 매달 7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적금 이자까지 합쳐서 퇴직금과 합산하면 3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63살에 퇴직했어요. 마지막 출근날 용광로 앞에 섰습니다. 35년 동안 수만 번 섰던 자리. 쇳물이 쏟아지는 걸 봤어요. 주황색 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10년 사람, 20년 돈, 30년 집. 35년이 지났습니다. 사람은 됐는지 모르겠고 돈은 3억이 됐고 집은 아직 없었어요. 퇴직금 통장에 3억이라는 숫자가 찍혔을 때 은행 창구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돋보기를 꺼내서 숫자를 확인했어요. 3억. 맞았습니다. 35년치 열기와 통증과 인내가 숫자로 환산된 겁니다. 아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이제 집 사러 가자고. 아내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진짜라고 했어요. 굳은 살 투성이 손이 맞닿았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만든 손과 분식집에서 만든 손이요. 퇴직하고 석 달은 쉬었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알람 없이 눈을 떠봤어요. 천장을 보면서 멍하니 누워있다가 오늘은 용광로 안 가도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20대부터 몸에 박혀있던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아내가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줬습니다. 공장 구내식당에서는 10분 안에 밥을 쓸어 넣어야 했는데 이제는 국물을 후후 불어가면서 20분을 썼어요. 아내가 웃으면서 밥 먹는 게 느려졌네 했습니다.
느려진 게 아니라 드디어 제대로 먹는 거라고 했어요. 밥 먹고 나면 둘이서 포항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봤어요. 수평선 끝까지 파랬습니다. 갈매기가 울고 파도 소리가 나고 짭짤한 바람이 불었어요. 아내가 팔짱을 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도 이렇게 걸었었지. 사실 연애할 때 이렇게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3번 만나고 결혼했으니까요. 그래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했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거짓말 하면서요. 65이 된 얼굴에도 보조개는 그대로였습니다. 석 달이 지나면서 불안해졌어요.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사실이 목을 조였습니다. 제철소 다닐 때는 매달 25일이면 월급이 찍혔어요. 그 안도감이 사라지니까 하루하루 불안이 커졌습니다. 아내한테 말했어요. 우리 집을 사야 하지 않겠냐고. 포항 전셋집에 20년 넘게 살았는데 만기 되면 집 주인이 올려달라 하든지 나가달라 하든지 둘 중 하나잖냐고. 나이 들어서 전셋집 옮겨 다니는 건 죽는 것보다 힘들다고요.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다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가까이에서 살고 싶다고. 딸이 서울에 시집갔고 아들은 경기도 쪽 회사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포항에서 수도권까지 KTX로 2시간 반. 손주 보려면 하루가 걸렸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더 늙기 전에 아이들 근처로 가자고.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이 반겼어요. 잘 됐다고. 회사 근처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 분양하는 데가 있다고. 경기도 외곽인데 전철역 도보 10분, 대학병원 차로 20분, 대형 마트도 가깝다고요. 전국구 대형 건설사 브랜드. 텔레비전에서 광고 맨날 하는 그 건설사였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분양가도 서울 절반이에요. 아버지 예산이면 42평 돼요. 42평. 포항 전셋집이 24평이었거든요. 거의 2배. 귀가 솔깃했습니다. 아들이 모델하우스 예약을 잡아줬어요. KTX를 탔습니다. 아내가 KTX 타는 것도 양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창밖으로 논밭이 쭉 지나가고 터널을 지나고 어느 순간 아파트 숲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말했어요. 여기는 집이 이렇게 많아. 아이처럼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모델하우스는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질반질 윤이 났고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빼곡했어요. 안내원이 다가와서 아버님, 어머님 오셨어요 하면서 웃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 아내가 주눅이 들었는지 제 뒤에 반 발짝 숨었어요. 42평 유닛에 들어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아내가 작은 소리로 세상에 했어요. 거실이 넓었습니다. 포항 전셋집의 3배는 됐어요. 높은 천장, 큰 창문. 방이 4개. 아내가 방마다 들어가 보면서 여기는 우리 방, 여기는 손주 놀이방, 여기는 딸 올 때 쓰는 방, 벌써 배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아내 발이 멈췄어요. 싱크대가 길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있었어요. 식기세척기가 내장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싱크대 표면을 손으로 쓱쓱 만지면서 물었어요. 이거 인덕션이라는 거죠? 안내원이 내 어머님 불이 안 나서 안전해요 했습니다. 아내 얼굴이 환해졌어요. 분식집에서 가스불 앞에 20년 섰던 사람한테 불 없는 부엌은 꿈 같은 얘기였거든요. 기름 튀어서 팔에 화상 입고 가스 냄새에 머리 아프고 환풍기 고장나서 연기 마시던 부엌에서 20년을 보낸 사람이에요. 바닥 난방 체험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바닥을 만졌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따뜻하다. 진짜 따뜻하다. 포항 단칸방에서 제 발을 자기 배 위에 올려 녹여주던 아내가 떠올랐어요. 나중에 따뜻한 집 사면 되지 뭘 그러냐. 37년 전 그 말.
이제 지킬 때가 된 겁니다. 분양 상담 부스에 앉았어요. 총 분양가 5억 3천만 원. 계약금 10% 5,300만 원. 중도금 60% 3억 1,800만 원. 이자 후불제 대출. 잔금 30% 1억 5,900만 원. 퇴직금 3억으로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중도금은 대출. 잔금은 포항 전셋집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빼서 충당.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대출이 2억 정도 남는 구조였어요. 2억. 평생 빚 안 지고 살았는데 68배 2억을 빌린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어요. 전철 연장 호재가 확정됐고 입주할 때쯤 시세가 2, 3억 오른다고. 주변 시세 비교표, 교통 호재 일정표, 예상 시세 그래프를 보여줬는데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 있었어요. 아들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버지 여기 정말 괜찮아요. 동료도 여기 분양받았어요. 지금 안 사면 나중에 더 비싸져요. 아내가 제 팔을 슬쩍 잡았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눈. 35년 동안 그 눈을 외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펜을 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등을 감싸 쥐었어요. 괜찮아요 하고 말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내가 제 어깨에 이마를 대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당신 덕분에 산다고. 한 번도 안 해본 말을 했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나오면서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이었어요. 2년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KTX 안에서 아내가 팸플릿을 무릎 위에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거실, 부엌, 베란다를 가리키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여기에 뭐 놓고 저기에 뭐 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팸플릿을 가슴에 안고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색 놀이 용광로 쇳물 색깔과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계약서가 제 인생에 찍은 마지막 도장이 될 줄은요. 계약금 5,300만 원이 빠져나간 날 핸드폰 문자를 3번 읽었어요. 출금 5,300만 원, 잔액 2억 4,700만 원. 심장이 진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큰 돈이 나간 건 처음이었거든요. 포항으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아내는 팸플릿을 안고 잠들어 있었고 저는 머릿속으로 숫자를 굴리고 있었어요. 남은 퇴직금, 중도금, 현금 납부분, 대출 예상액, 잔금 재원. 간당간당하지만 맞출 수 있는 구조.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한 달 뒤 1차 중도금 고지서가 왔어요. 갈색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5,300만 원. 또 현금으로 냈어요. 잔고가 훅 줄었습니다. 아내한테는 금액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는 벽에 붙인 평면도를 보면서 커튼 색깔, 소파 모양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베란다 부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상추 심을 자리라고. 2차 중도금부터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은행에서 변동금리 연 4.2%라고 했어요. 한 달 이자 20만 원 좀 넘는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3차, 4차, 5차. 한 회차에 5,300만 원씩 대출이 쌓였어요. 이자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20만 원이 40만 원이 되고 60만 원이 됐어요. 여기에 기준 금리가 슬금슬금 올랐습니다. 4.2%가 5%, 5.5, 6%. 이자가 월 80만 원을 넘었어요. 아들이 전화해서 물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대출이 좀 있긴 한데 입주하면 전세 보증금 빼서 갚으면 된다고. 아들이 너무 무리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생활비를 극도로 줄여야 했습니다. 반찬이 5가지에서 셋으로, 셋에서 둘로 줄었어요. 고기가 사라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달걀 프라이로 일주일을 돌렸어요. 두부 한 모 1,500원짜리를 반으로 잘라 이틀에 걸쳐 먹었습니다. 마트에서는 유통기한 임박 제품, 떨이 채소, 찌그러진 캔만 골랐어요. 아내가 전단지 펼쳐놓고 어디가 500원 싸다 비교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저는 아내 몰래 새벽에 폐지를 주었어요. 산책한다고 하고 나가서 마트 뒤편 종이박스를 모았습니다. 리어카를 빌려서 끌고 다녔어요. 킬로그램당 100원. 하루 50kg 모으면 5,000원. 한 달에 7, 8만 원. 그 돈으로 공과금을 냈어요. 아내한테 들킬까봐 집에 오기 전에 공원 수도가에서 손을 씻고 옷을 털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산책을 오래 하네요. 운동 삼아 한다고 둘러댔어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요. 건강해야지 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거겠죠. 아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아내가 쿨쿨 자는 소리를 들으면서 천장을 봤습니다. 입주까지 남은 개월 수, 남은 현금, 매달 이자, 전세 보증금 반환 시점, 잔금 납부일. 숫자가 머릿속에서 뱅글뱅글 돌았어요. 핵심은 타이밍이었습니다. 포항 전셋집 보증금 1억 2천만 원이 제때 돌아와야 잔금을 칠 수 있었어요. 전세 만기와 입주일 사이에 석 달 공백이 있었는데 그 석 달을 어딘가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모든 통디바퀴가 맞물려야 했어요. 하나라도 어긋나면 전부 무너지는 구조. 전셋집 집주인한테 미리 통보했습니다. 입주 예정일 석 달 전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이 알겠다. 만기에 보증금 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 하나에 모든 계획을 걸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현장 공사 사진이 올라올 때마다 아내 얼굴이 밝아졌어요. 외벽 마감이 시작됐다. 창문이 들어갔다. 그런데 다른 글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설사 재무 위기설, PF 만기 연장 불투명, 하도급 대금 지연. 처음엔 무시했어요. 대형 건설사가 무슨 일 있겠어. 그런데 그런 글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올라오는 빈도가 잦아지고 댓글이 길어졌어요. 불안은 커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어느 밤 아내가 잠꼬대를 했어요. 베란다에 상추 심어야 하는데 이불을 올려 덮어주면서 속으로 말했습니다. 괜찮다. 다 잘 될 거다. 근데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었어요. 입주 예정일 8달 전이었습니다. 아침에 카페에 글이 올라왔어요. 제목이 현장 다녀왔습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사진 3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타워 크레인이 멈춰있는 사진, 현장 입구에 덤프트럭이 한 대도 없는 사진, 사무실 앞이 텅 빈 사진. 글쓴이가 적었어요. 3일째 크레인이 안 돌아갑니다. 인부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댓글이 80개가 넘었어요.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일주일 뒤 영상이 올라왔어요. 수요일 오전 현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크레인 4대가 허공에 멈춰 있었어요. 바람의 붐대가 살짝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내한테는 말 안 했습니다. 혼자서 건설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아무 공지도 없었습니다. 고객센터에 20분 동안 12번 전화했는데 전부 통화 중이었어요. 새벽 3시에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시공능력 평가 32위 T건설, 유동성 위기설 확산, PF 대출 만기 연장 불투명, 하도급 대금 지연 심화. 경제 용어가 어려웠지만 핵심은 알겠었어요. 돈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우리 건설사 괜찮은 거냐? 아들이 3초쯤 침묵했습니다. 그 3초가 30분처럼 길었어요. 아버지, 저도 기사 봤어요. 알아보고 있는데요. 아들 목소리에 평소에 없던 떨림이 있었습니다. 등줄기에 찬 기운이 돌았어요. 사흘 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T건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 신청.
법정 관리. 핸드폰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글자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다가요.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아내가 돋보기 없이 눈을 가늘게 뜨고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내가 부엌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거였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된장 국물이 바닥에 튀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치울 생각도 못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 집은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어요. 몰랐으니까요.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일이니까요. 그날 아침 된장찌개가 끓다가 태버렸습니다. 냄비가 시커멓게 탔어요. 한참 뒤에야 정신이 돌아와서 가스를 껐습니다. 다음 날 새벽 KTX 첫 차를 탔어요. 혼자였습니다. 아내는 데려가지 않았어요. 택시 기사가 아파트 현장이요? 거기 요즘 사람이 없던데요, 했습니다. 현장 앞에 도착한 게 아침 9시쯤이었어요. 타워 크레인 4대가 전부 멈춰 있었습니다. 출입문에 자물쇠, 출입금지 팻말. 펜스 틈으로 안을 봤어요. 골조만 올라간 건물 3동. 외벽 마감 절반에서 멈춘 상태.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고 철근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녹이 슬기 시작한 철근도 보였어요. 사무실 앞에 안전모가 나뒹굴고 시멘트 포대가 찢어진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만 온 게 아니었어요. 펜스 앞에 사람 5-6명이 서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펜스를 흔들면서 울었어요. 우리 집 어떡해, 우리 집 어떡해. 옆에 있던 남자가 진정하세요 하면서 말렸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 건물 어딘가에 42평짜리 제 집이 있을 겁니다. 아내가 상추 심겠다던 베란다, 손주 방이라고 배분했던 방. 전부 콘크리트 뼈대 안에 갇혀 있었어요. 철근 사이로 바람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펜스를 잡은 손에 힘이 풀려서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어르신 괜찮으세요?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거기 어때요? 목이 막혀서 한참 만에 겨우 말했어요. 멈춰 있어. 전부 다 멈춰 있어. 20초쯤 침묵이 흐르고 아내가 작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들어와요. 돌아오는 KTX에서 같은 창밖을 봤어요. 모델하우스 갈 때도 이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미래를 꿈꾸고 있었고 지금은 지나간 것들을 세고 있었어요. 현장을 보고 온 뒤 보름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아내가 상을 차려놓으면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어요. 억지로 넣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이 식어갈 때까지 앉아있다가 그대로 치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내 볼이 쑥 들어갔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질 정도로 야위었습니다. 가장 급한 건 전셋집이었어요. 3달 전에 나간다고 통보한 상태. 새 세입자가 구해져 있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사정했어요. 건설사 부도났다고, 입주가 불가능해졌다고, 좀 더 살게 해달라고. 집주인이 한숨을 길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마음이야 안쓰럽죠. 근데 새 세입자한테 계약금 받았어요.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저도 위약금 물어야 해요. 한 달만 더 드릴게요. 한 달. 30일 안에 23년 살아온 집을 비우고 갈 곳을 구해야 했어요. 퇴직금은 전부 들어갔고 대출 2억은 아파트에 묶여 있었고 수중에 300만 원이 안 남았습니다. 아내한테 솔직히 말했어요. 통장에 돈이 거의 없다고. 전세는커녕 월세 보증금도 빠듯하다고. 아내가 한참 아무 말 없이 있더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서 자요? 그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어요.
68살 두 사람이 잘 데가 없다니 딸한테는 전화 못했습니다. 시집간 지 5년, 시어머니가 같은 동네에 사는데 친정 부모까지 들어가면 딸 입장이 어떻겠어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이 한참 듣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우리 집으로 오세요. 아들 집은 경기도 외곽 투룸 빌라 14평. 아들 내외에 3살짜리 손자까지 셋이 사는 곳에 우리 부부가 들어가면 5이 됩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못 간다고. 맞는 말이었지만 갈 데가 없었습니다. 잠깐이야. 환급 절차 밟으면 한두 달이면 될 거야. 그렇게 설득했어요. 포항 전셋집 빼는 날이 왔습니다. 23년 살았던 집, 짐을 쌌어요. 이불 2채, 옷가지 보따리, 그릇 상자, 앨범 2권.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들이 빌려온 소형 화물차에 실었어요. 마지막으로 빈집을 둘러봤습니다. 장판에 가고 났던 네모난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거실 벽에 아이들 키 재던 연필 자국이 있었습니다. 딸 이름 옆에 120cm, 아들 이름 옆에 135cm. 날짜도 적혀 있었어요. 2003년 7월. 23년 전에 그은 선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벽 앞에서 손가락으로 아이들 이름을 따라 쓰고 있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돌아서는 아내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 신으면서 아내가 작게 말했어요. 잘 있어, 집아. 포항을 떠났습니다. 68년을 산 도시를요. 화물차 뒷좌석에 아내와 나란히 앉았는데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시내를 빠져나가면서 바다가 보였습니다. 갈매기가 날고 있었어요. 방파제가 보였습니다. 둘이서 산책하던 그곳. 아내가 창밖을 보면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만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내 손을 잡았어요. 잡는 것 말고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굳은 살이 맞닿았어요. 결혼식 때도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그때는 시작이었고 지금은 끝인 것 같았어요. 아들 집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습니다. 낡은 빌라 3층. 계단에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어머님.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어요. 작은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손자 방이었어요. 장난감을 한쪽으로 밀고 이불을 깔았어요. 아내와 둘이 누웠는데 발을 뻗으면 벽에 닿았습니다. 천장에 형광별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별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면서 말했어요. 별이 예쁘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68배 손자방에서 형광별 보면서 자는 신세. 자존심이 뭐냐고요. 그런 건 이미 부서진 지 오래였어요. 아들 집에 얹혀 살면서 매일 한 가지만 했습니다. 돈 돌려받을 방법을 찾는 거요. 동사무소에 갔어요. 담당자가 소비자원이나 보증공사 쪽으로 연락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구청에서도 비슷한 대답. 소비자원에 전화했더니 대기 시간이 40분이었어요. 40분 동안 대기 음악을 듣고 나서 연결됐는데 HUG 보증 절차를 밟으시라는 말만 했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국가기관이 보증을 서줬으니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한 줄기 빛 같았습니다. 고객센터에 30분 대기 끝에 연결됐어요. 계약서 번호를 불러줬더니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리고 2분 뒤에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해당 단지 분양 보증 가입되어 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사본, 중도금 납부 영수증 5장,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은행에서 납부 확인서 떼는데 사흘, 주민센터에서 등본 떼는데 이틀. 접수했더니 담당자가 말했어요. 빠르면 3, 4개월, 늦으면 1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3, 4개월에서 1년.
매달 중도금 대출 이자 80만 원은 계속 빠져나가면서요. 한 달, 두 달, 석 달.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할 때마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석 달째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넉 달 만에 연락이 왔어요. 환급 이행 결정이 났다고. 드디어 가슴이 뛰었습니다. 금액을 물었어요. 계약금 및 중도금 원금 기준으로 환급한다고요. 원금.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자는요?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물가 상승분은요? 그것도 아닙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계약 이후 납부한 중도금 대출 이자 총액이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전부 제 손에. 2년 동안 물가도 올랐어요. 같은 5억을 돌려받아도 실질적으로는 덜 받는 거였습니다. 환급금 입금까지 또 2달이 걸렸어요. 2달 동안 이자는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단지 카페에 들어가 봤어요. 더 참혹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산 분들. 5억짜리를 7억에 전매로 샀는데 HUG는 최초 분양가 5억만 인정해요. 2억은 허공으로 증발. 카페에 40대 가장이 쓴 글이 올라왔어요. 프리미엄 1억 5천 주고 샀는데 원금만 돌려준다니 대출금을 어떻게 갚냐고. 아이셋 학비도 석 달째 밀렸다고. 마지막 줄.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댓글이 300개가 넘었어요. 읽다가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에도 갔어요. 3시간 대기. 옆에 앉은 70대 할아버지도 아파트 건이었습니다. 집 방해를 찍고 와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환급금은 받으실 수 있지만 이자, 물가 상승분, 정신적 피해는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소송 가능하지만 승소 가능성 높지 않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보증이 이런 겁니다. 있으면 없는 것보다 낫지만 온전히 지켜주지는 않아요. 이자, 프리미엄, 기회비용. 아무것도 보상 안 돼요. 돌려받는 건 앙상한 원금. 껍데기만 돌려주고 속은 전부 뜯어간 겁니다. 아들 집에 들어온 지 2달이 넘었습니다. 투룸 14평에 5 식구. 손자가 거실 바닥에서 잤어요. 자기 방에서 쫓겨난 겁니다. 장난감이 전부 거실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로봇, 자동차, 블록, 곰 인형. 거실 한쪽 벽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손자가 가끔 우리 방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어요. 할아버지 로봇 어딨어? 3살짜리의 그 눈을 볼 때마다 가슴이 쥐어짜였습니다. 며느리는 내색 안 하려고 애썼어요. 아침마다 밥 차리면서 아버님, 어머님 많이 드세요 했습니다. 하지만 눈 밑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웃을 때 입꼬리만 올라갔어요. 눈이 안 웃었습니다. 어느 새벽 2시에 화장실 가려고 방문을 열었어요.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 부동산 앱, 경기도 전세 매물, 투룸 전세 2억 이하. 새벽 2시에 29살 며느리가 전세를 검색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며느리가 황급히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아버님 안 주무셨어요 했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나왔다고 했어요. 물을 따르면서 며느리 얼굴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다음 날부터 아내가 변했습니다. 매일 며느리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밥을 차리고 설거지를 도맡고 손자를 돌봤어요. 무릎 연골이 닳아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인상을 찌푸렸는데 아들 집에서는 통증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몸으로라도 갚으려 한 거였어요. 저도 낮에는 집에 없으려고 했어요. 공원 벤치, 지하철역 의자, 도서관 구석. 갈 데가 없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신문을 펼치면 비슷한 기사가 매일 실렸어요. 건설사 부도, 분양자 피해, 하청 줄도산. 전부 제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었습니다.
공원에서 비슷한 또래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분도 김포 쪽 아파트 분양받았다가 공사 중단. 중도금 2억 5천이 묶인 채 아들 집에 와 있는 것도 같았어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전국에 수천 명이래요. 피해자 모임 가입자가 3천 명 넘는다고요. 아내가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원래 수다스럽던 사람이 하루에 10마디도 안 했습니다. 어느 밤에 제가 먼저 물었어요. 여보, 괜찮아? 아내가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죽겠어요. 내가 새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 안 했으면 당신이 무리하지 않았을 텐데. 전부 내 탓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 잘못이 아닌데 자기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 도장 찍은 것도 저, 대출 받은 것도 저, 전셋집 통보한 것도 저. 전부 제 판단이었어요. 아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 탓이 아니야. 내 탓이야. 아내가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도 눈이 뜨거웠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가장이 무너지면 전부 무너진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가장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어요. 일요일 아침 아들이 식탁에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해요. 애기도 잠을 못 자고요. 집이 좁으니까 다 같이 예민해진 거예요. 제가 나쁜 뜻으로 말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말 안 해도요. 벽이 얇으니까 다 들렸습니다. 부엌에서 며느리가 접시 내려놓는 소리가 점점 세졌고 아이가 밤에 우는 횟수가 늘었고 아들과 며느리가 새벽에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처에 월세방 알아봤어요. 반지하인데 보증금 500에 월 40만 원이래요. 제가 보증금 보태드릴게요. 월세는 환급금 나올 때까지 제가 돼요. 아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부모를 내보내야 하는 자식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겠다. 미안하다. 아내한테 말했더니 입술을 깨물면서 말했습니다. 자식한테 돈 받아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갑시다. 며느리 더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이사하는 날 짐을 쌌어요. 들어올 때와 나갈 때 짐이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현관까지 나왔어요. 가까우니까 자주 오세요. 눈가가 빨갰습니다. 서로 미안한 사람들이 현관에서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어요. 손자가 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가슴에 못이 박히는 소리였어요. 할아버지 잠깐 갔다 온다 했습니다. 빌라 계단을 내려가면서 아내 손을 잡았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는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아내 무릎이 안 좋아서 천천히요. 월세방은 반지하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0만 원. 아들이 보증금을 내줬어요. 34살 아들이 부모 월세 보증금을 대주는 겁니다. 방 하나에 부엌 겸 거실, 화장실 하나. 8평쯤 됐어요. 이불 2채 깔면 방이 꽉 찼습니다. 짐을 놓을 데가 없어서 옷가지는 구석에 보따리째 쌓아놨어요. 창문이 반쯤 땅 아래에 있었어요. 밖에서 사람 발목만 보였습니다. 구두, 운동화, 슬리퍼.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하루 종일 봤어요. 햇빛이 직접 들어오지 않아서 낮에도 형광등을 켜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창틀 사이로 물이 스며들었어요. 수건을 말아서 창틀 밑에 깔았는데 1시간이면 흠뻑 젖었습니다. 벽 아래쪽에 곰팡이가 폈어요. 검은 점이 번지더니 일주일 만에 벽지 한 면이 얼룩덜룩해졌습니다. 아내가 그 벽을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포항 전셋집에도 곰팡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새 아파트를 산 건데 돌고 돌아 다시 곰팡이 벽 앞에 선 겁니다. 아내가 앨범을 꺼내 펼쳤어요. 모델하우스에서 찍은 사진. 바닥 난방 위에 앉아 웃고 있는 아내. 따뜻하다, 진짜 따뜻하다 하던 그때 보조개가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한참 보다가 앨범을 덮었습니다.
다시 안 펼쳤어요. 보따리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환급금이 들어왔어요. 대출 2억을 갚고 나니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이자 1,200만 원, 이사비용, 교통비, 서류 발급비, 생활비 전부 빠져나간 뒤였어요. 35년치 퇴직금 3억이 녹아내려서 통장에 남은 돈이 1,200만 원이었습니다. 1,200만 원. 68살 부부의 전 재산. 월세 40만 원, 공과금, 팥값.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1년 반이면 바닥이에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를 알아봤는데 대기자가 20명이 넘었어요. 주유소, 편의점 전부 안 됐습니다. 동네 국밥집에 주방 보조 구함이 붙어 있었어요. 사장이 물었어요. 허리 괜찮으세요? 디스크 3군데 터진 허리였지만 괜찮다고 했습니다. 안 괜찮다고 하면 자리를 안 주니까요. 시급 12,000원, 하루 5시간. 점심 러시 때 설거지가 몰아치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싱크대가 낮아서 허리를 구부려야 했거든요. 뜨거운 물에 손이 벌겋게 부풀었습니다. 용광로 앞에서 35년 버틴 손이 식당 싱크대 앞에서 부풀어 오르는 거였어요. 점심 러시가 끝나면 뒷문 밖 골목에 플라스틱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 앉아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20년 전에 끊은 담배를 다시 피우기 시작했어요. 아내한테는 비밀이었습니다. 연기를 내뿜으면서 하늘을 봤어요. 좁은 골목 위로 보이는 하늘이 네모났습니다. 포항 바닷가 하늘은 끝이 없이 넓었는데 여기서는 건물 사이에 끼어서 조각나 있었어요. 어느 날 접시를 깼어요. 손에서 미끄러진 겁니다. 사장이 인상을 찌푸렸어요. 어르신 조심해야지. 접시 하나에 2만 원이야.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철소 조장까지 한 사람이 국밥집 사장한테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밤에 반지하로 돌아오면 아내가 달걀 부침에 김치를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오늘 힘들었어요? 괜찮았다고 했어요. 허리 안 아파요? 안 아프다고 했어요.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떠먹는 게 느렸어요. 한술 뜨고 멈추고 한술 뜨고 멈추고 입맛이 없는 거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아내가 내가 할게요. 당신은 쉬어요. 했어요. 그래도 했습니다. 아내 손이 더 거칠어지는 게 싫었거든요. 잠자리에 누우면 천장에 물 얼룩이 보였어요. 아내가 잠들면 저는 그 얼룩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모델하우스 바닥은 따뜻했어요. 아내가 손으로 만지면서 따뜻하다고 했었죠. 그 바닥은 지금 콘크리트 뼈대 어딘가의 설계도로만 존재합니다. 현실의 바닥은 차갑습니다. 반지하 장판 밑으로 습기가 올라와요. 포항 단칸방의 그 겨울이 37년 만에 돌아온 겁니다. 그때 아내가 제 발을 자기 배 위에 올려놓고 녹여줬어요. 나중에 따뜻한 집 사면 되지 뭘 그러냐고 했었죠. 37년이 지났는데 따뜻한 집은 없고 차가운 바닥만 있어요. 달라진 건 딱 하나. 그때는 앞으로 35년이 남아 있었고 지금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아내가 잠꼬대를 했어요. 베란다의 상추. 포항 전셋집에서도 아들집 손자방에서도 이 반지하에서도 같은 잠꼬대입니다. 반지하 창문 밖으로는 사람 발목밖에 안 보이는데 아내는 자면서 베란다에 서 있는 거예요. 어젯밤에는 잠꼬대가 좀 달랐어요. 여보, 미안해요. 자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뭐가 미안한 겁니까?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한 게 죄입니까? 평생 일하고 아끼고 모아서 집 한 채 갖겠다는 게 무슨 큰 욕심이라고. 이불을 올려 덮어줬어요. 아내 발이 차가웠습니다. 예전처럼 제 배 위에 올려놓고 녹여줬어요. 31살 신혼 때 하던 그대로. 37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게 없었어요. 달라진 게 없다는 게 제일 슬펐습니다. 가끔 그 현장 앞을 지나갑니다. 설거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일부러 돌아가요.
펜스는 그대로, 크레인은 그대로 멈춰 있어요. 철근이 비를 맞아 붉은 녹이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연한 갈색이었는데 지금은 진한 붉은색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제 돈이 저 안에 있었어요. 제 35년이 저 안에 있었어요. 아내의 꿈이 저 안에 있었어요. 따뜻한 바닥, 인덕션 부엌, 상추 심을 베란다, 손주 놀이방. 전부 녹슬고 있습니다. 펜스 앞에 서면 바람이 불어요. 철근 사이를 지나가는 바람이 윙하고 소리를 냅니다. 건물이 우는 건지 그 안에 묻힌 수천 명의 꿈이 우는 건지 모르겠어요. 길을 걷다가 다른 아파트 단지를 봅니다.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고 화분이 놓여 있고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요. 저기에 살고 싶었습니다. 35년 동안 바란 게 딱 그거였어요. 용광로 앞에서 얼굴이 달아오를 때마다, 디스크가 터질 때마다, 새벽 5시에 장화를 신을 때마다 따뜻한 집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밥 먹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베란다에 상추가 있고 보일러가 빵빵하게 돌아가고 손주가 거실에서 뛰어다니는 그 장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가 콘크리트 폐허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철소에서 35년 일하고 아내한테 집 한 채 해주고 싶었던 평범한 사람이에요. 점심은 구내식당, 커피는 자판기, 이발은 집에서, 옷은 3년에 한 벌. 아내는 분식집에서 손가락에 반창고 붙이고 20년을 일한 사람이에요. 그 돈이 건설사 부도 석자에 녹아내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양 계약서 들고 입주 기다리는 분들이 수천 명입니다. 퇴직금 넣은 분, 전세금 뺀 분, 대출 받은 분. 그분들 전부가 저처럼 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주변에 분양 대기 중인 분 있으면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건설사 재무 상태 확인했냐고, 보증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봤냐고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어르신 힘내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저는 지금 반지하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곰팡이 핀 벽 앞에서요. 아내는 옆방에서 기침을 하고 있고요. 혼자 앉고 있으면 사람이 쓰러집니다. 나눠주시면 일어설 수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